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김태형 소장님을 모시고 최근에 우리 소장님께서 이 책을 한국인의 마음속엔 우리가 있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모시고 싶은데 또 책을 내셨으니까 어찌 또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또 우리가 여기서 좀 책 속에서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소개하기 전에 저희 패널들 오늘은 또 다 오셨습니다. 네, 고 소장님부터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고상한입니다. 네, 남기업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투자연구소 남기업입니다. 네, 임 총장님도 인사해 주시고요. 네, 기독 활동가 윤한철입니다. 네, 우리 오늘 초대 손님, 네, 심리학자 김태형이라고 되셨는데요. 우리 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 지금 이제 녹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화면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볼 수도 있어서요. 제가 시시때때로 바꿔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책 나온 지가 얼마나 되셨죠? 이 책? 한 달 좀 넘은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네.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죠. 5월에 발간된 걸로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한 아직 6월 1일로 나와요. 5월 31일 날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모시려고 그랬는데 우리 소장님 바쁘셔가지고 스케줄이 좀 잘 안 되셔가지고. 그런데 김태형 소장님 마음속에 저희가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잡소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잡소리라니 이거는 응원의 메시지죠. 네. 그나저나 그 양 목사님 해킹당한 얘기부터 먼저 하셔야 저기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아마 지금 우리 방송이 송출하고 있을 때는 아마 그래도 풀렸겠죠. 풀렸을 텐데 토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이제 오늘이 녹화 기준 7월 10일인데 엊그제죠. 토요일 날 아마 그 해커들도요 일부러 주말에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말에 해야 대응을 못 하니까. 뭐 구글에 메일 보내도 답도 안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원래는 이제 제가 2단계 인증까지 해서 이게 그 저한테 이제 제 핸드폰으로 누가 어디 접속했다 이러면 접속 시도했다 알람이 뜨는데 전혀 없어요. 없고 그냥 나중에 보니까 다 털린 메일만 거죠. 다 털린 거. 예, 다 그리고 털린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지가 OTP 설정하고 인증받는 메일도 자기 걸로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집인데 열쇠를 빼앗겨가지고 내가 집을 못 들어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컨텐츠를 건드리지 않고 있어서 왜 그랬는지 무슨 목적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네. 뭐그 정도는 해킹의 아주 저단계의 해커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겠죠. 근데 예. 구글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네. 내용도 너무 느리고 구글은 뭐 아시다시피 고객센터에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전화를 안 받습니다. 무조건 이메일이고요. 근데 그 이메일이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되겠죠 뭐. 되겠죠. 오죽했으면 구글이겠어요. 신글이었으면 안 그랬는데 구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손님 모시고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손님도 웃으셔야 되는데 안 오셔가지고 네. 되게 자, 민망하게 됐습니다. 네. 자, 우리 원래 소장님이 안 웃기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웃으셨어요. 제가 좀 소장님, 웃겼어요. 소장님 웃기려고 하지 마세요. 소장님 잘 안 웃겨. 안 웃으시죠. 아무리 에이. 얘기도. 그 소장님 책에 5가지의 특징,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마음, 그러니까 한국인의 마음속엔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5가지 네. 특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 네. 가장 큰 특징이 우리라고 하셨는데 일단 좀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개요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한국인의 집단 심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강제한 집단 심리가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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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뭐 돈에 대한 욕망, 뭐 지독한 경쟁심, 차별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강요한 집단 심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만 파악하에서는 한국인의 심리를 제대로 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역사적 기간을 걸쳐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한국인의 그 민족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민족 심리로서의 집단 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민족성이라고도 표현하는 건데 그것도 있어요. 잠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사실 지금 충돌 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 잠재돼 있다. 뭐 옛날에는 아주 강했지만 네, 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인해서 억압돼 있거나 억제돼 있거나 뭐 약화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어도 한국인이 다르고 일본인이 또 미국인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우리 한국인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저는 이게 충돌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민족 심리나 민족성이 이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실은 소장님 책 나오기 전에 아마 책 나오기 네, 전일 것 같아요. 나오고 나설까? 강의하신 거 전입니다. 네, 예, 강의하신 걸 보고 그 강의가 네,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교 시간에 요거 좀 이야기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바로 또 설교 시간에 캡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그 가수 백자님이 이렇게 사인까지 받아가지고 그 네. 얘기했더니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책을 받아주셨는데 저는 그 소장님 말씀해 주시는 걸 되게 너무 희망적으로 보고, 아, 정말 너무 좋다. 정말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또 목사로서 제가 살면서 제가 지향하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너무 맞다. 우리라고 하는 것이. 근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신자유주의의 집단 논리에 우리가 눌려서 지금 이게 과연 발현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라고 하는 이게 저는 이게 너무 좀 염려가 되는 측면도 컸거든요. 네. 저는 발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아무리 강제해도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의 마음속에서 그게 잠재돼 있다가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촛불항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여러 영역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뭐 영원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약화되고 있으니까 점차 이 민족성이 살아나고 민족 심리가 승리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한 저는 가지만 더. 한, 그러면 소장님, 예, 그러니까 어른들 혹은 우리 세대들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근데 젊은 세대들,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은 개인주의화되어 있고 우리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나? 어른들에 비하면 너무 좀 이렇게 다 너무 자기 이기적인 것 같고, 뭐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염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나이 든 세대에 비해서 조금 약하긴 합니다. 그쵸? 예. 예를 들면 우리성이 나이 든 세대에 비하면 젊은 세대가 좀 약해요. 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제가 관찰하고선 이렇게 지켜본 바에 하면. 젊은 세대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우리 의식이나 우리주의 같은 게 한국의 문화를 통해서 계속 전달이 되거든요. 그쵸, 예. 그리고 가족 관계를 통해서도 또 이제 그게 체현되는 게 있고, 제가 책에서 그런 걸 좀 다뤘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좀 약한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도 있다, 가지고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조건만 발현되면 터져 네.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2002년 월드컵 응원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계기가 주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나이 든 젊은 사람들 다 나와서 그걸 즐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조건과 계기만 맞으면 이 잠재되어 있는 우리성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 또 강화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아,
이 책을 쓴 동기라고 네,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국면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꼭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신 건지, 음, 음. 아니면 그냥 단순한 학문적 차원에서 쓰신 건지, 책을 쓴 동기가 좀 예. 궁금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사실 대한민국의 심리학자라면 한국인의 심리를 밝히고 싶다. 그런 것은 꿈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그걸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인의 심리를 누가 연구하겠습니까? 미국 사람이 하겠습니까? 한국 심리학자가 해야죠. 네. 그래서 한국 심리학자의 어떻게 보면 시대적 소명이다라고까지 생각되는데 그것도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학문적 실력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해야 비로소 손을 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이제는 쓸만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마침 또 출판사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걸 써보고 싶다라니까 그러면 합시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게 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숙제 하나 해결한 듯한 느낌입니다. 좀 생각을 원래 이제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하면서 한국 심리학을 한국인의 심성에 관해서 쓰고 싶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 과제를 이제 하는 차원에서 쓰셨군요.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워낙 중대한 국면이어서 우리가 여길 잘 네. 통과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아, 위로를 주려고 희망을 주려고 쓰셨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근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점이 딱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예.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진짜 희망과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목적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또 타이밍이 좀 맞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희망을 사실은 보고 싶지만 지금 극단적인 그 대결이 구도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처럼 그것이 다시 발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사실 의구심이 있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이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이런 거 얘기만 들어도 80대 20인데 20이나 요런 분들은 양보 뭐 우리라는 개념도 없는 것 같고 거기 물도 먹고 뭐 수영도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있고 그 반면에 이제 다른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게 정치 논리를 떠나서라도 한국의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가능할까? 이런 사실은 비관주의가 더 이렇게 비관주의가 더 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떠십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8대 2가 어떻게 보면 우리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계기와 조건만 주어지면 뭉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한 8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위든가. 85라는 나운데도 나오고. 85 정도. 네.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4.27 공동선언, 남북선언을 하고 남북 맞습니다. 정상회담 할 때 85에서 90까지 지지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예. 예, 그렇죠. 예. 85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로 85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계기가 주어지고 공동의 목적이 뚜렷하게 자각되면 한국인의 우리성이 발현될 수 있는 사람들이 85%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25도 정신적인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많이 합세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한 정도로 민족성을 상실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인이라면. 근데 이제 한 25% 정도는 여러 가지 문제로 쉽지 않은 거고, 85 정도는 언제든지 주체가 잘하기만 한다면, 뭐 진보 세력이 잘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합세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희망적이지 않나요? 이 정도면. 좀 희망적인데. 그 우리가 저 뭐야 아무리 그래도 서로 인사를 안 드리고 지금 본론으로 들어간 건 저희야 저 김태형 소장님 뉴스공장에서 맨날 봐가지고 항상 옆에 계셨던 것 같은 착각을 하긴 하는데
이 방송에서는 처음 오셔서 아니죠. 저도 지난번에 오셨었어요. 제가 없었는데 아, 그러신가 보요 아, 소장님 그날 안 계셨나 보네. 결석했어요. 또 결석한 애 티나게 돼버렸네. 그러니까요. 아유. 신영복 선생님 생각이 나요. 배운다는 것은 다만 희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태형 소장님이 우리가 지금 비관적이지 않냐고 계속 공격을 해대는데도 희망을 말씀을 하시네요. 저희는 기독교인이고 한 사람은 목사인데 이 모양이네요. 희망을 말하는 건 소장님인데 이게 어떻게 될 건지. 현실에 기초한 영성이라고 들어보셨나 네, 봐요. 선지자적 비관주의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어?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위 말하는 우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독특한 좋은 성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더 좋은 나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다른 네. 나라에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만 진짜 꼭 있는 걸까요? 집단주의는 동양권에는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중국, 아시아 이쪽은 거의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들이죠. 서양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예. 일본의 집단주의는 좀 가짜 집단주의라서 그 집단주의라고 하긴 좀 뭐하고요. 네. 제가 책에서 그것도 좀 다뤘고, 근데 이 아시아권, 동양권에 있는 집단주의가 한국의 집단주의에 비하면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통속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수준이 엄청 달라요. 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월드컵 거리 응원을 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죠. 음, 또 현대에 들어와서 정권을 서너 번에 걸쳐서 끌어내린 나라, 민중의 힘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집단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권들이 대부분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긴 한데 한국의 집단주의는 아주 강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측면이 있다. 좀 질이 독특성이 있다. 다르다. 예,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주의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예. 요거는 제가 제일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해왔던 앞선 심리학자들도 그런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집단주의라고 하기 좀 어렵지 않냐, 음, 한국은. 그러니까 음. 우리주의란 말을 쓰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제안을 이제 예를 들면, 최상진 교수 같은 분이 이제 이미 하셨죠. 네. 돌아가셨는데. 우리주의라는 말을 쓰는군요. 우리성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저는 이제 우리성의 본질은 우리주의니까, 음, 우리주의가 몸에 체현된 게 우리성이거든요. 음. 같은 맥락에서 저는 우리주의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집단주의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는데, 그것만으로는 구별을 잘 못하는 거죠. 다른 동양권하고. 그래서 집단주의 하면 좀 느낌이 별로 부정적이지 않나요? 약간 뉘앙스가? 그거는 서양 사람들이, 특히 미국의 학자들이 집단주의를 전체주의라고 자꾸 매도를 해서 생기는 문제고, 네, 네, 네. 집단주의는 좋은 겁니다.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가 집단주의 조직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개인을 앞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음, 공동체를 더 중시하죠. 이런 게 집단주의거든요. 또 음, 우리 전통적인 문화도 개인의 이익보다는 모두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 이런 걸 중시하는 그런 게 집단주의인데 이게 나쁘진 않죠. 근데 전체주의는 사실상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전체를 팔아먹는, 집단을 팔아먹는 겁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가 독일의 독점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국가, 민족 이런 걸 내세우잖아요. 한마디로 사기치는 거예요. 네. 극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국가 전체를 팔아먹는 겁니다. 네. 전체주의는 사실 집단주의 가면을 쓴 개인주의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원래 집단주의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존 학자들은 그 공동체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나 싶은데, 네. 예, 그 소장님 말씀하신 우리주의하고 공동체주의가 유사합니까? 비슷한 겁니다.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의. 네, 한국인의 우리주의가 이제 우리라는 집단이 뭐냐를 정의를 들어보시면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우리를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에 기초한 일심동체의 집단. 음, 근데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에 기초한 집단은 많아요, 세계적으로. 노동조합도 그럴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진보 조직, 진보 운동, 또는 뭐,
민족 단위의 어떤 우리라는 자각이 있는, 즉 운명 공동체의 자각이 있는 집단은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런 자각의 기초에서 일심동체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일심 그럼 마음이 하나죠. 예. 동체라 그러면 몸도 하나인 거예요. 집단 자체가. 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집단을 만들더라도 개인을 전제하고, 즉 개인이라는 틀을 고수한 채로 협력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나를 그냥 녹여서 없애버려요. 전체에다가, 집단에다가. 그런 지경을 좋아합니다. 남과 마음이 완전히 통해서 하나가 되는, 또 하나의 몸이 되는 것처럼 되는 그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상태, 그것까지도 원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다. 그래서 또 실제로 그런 정도의 집단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연구를 근데 통해서 봤을 때.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나를 없애면서 이제 집단에 녹여넣는 나 네. 자신을. 근데 그 말씀만 들어보면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그게, 예, 서양 사람들이 개인과 집단을 자꾸 대립시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나를 녹여서 집단에 만든다면 소위 말하면 개성을 상실한다든가 그렇죠. 독립성을 상실한다든가 이런 발상을 하는 게 서양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집단과 개인을 자꾸 대립시켜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집단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이가 좋은 화목한 가족은 한마음이에요, 한마음. 구태여 말을 안 해도 얼굴 표정만 봐도 그 사람 마음을 알 정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융화돼서 나를 내세우는 게 없죠. 가족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게 개성상실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집단으로부터 고립돼서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독립적이지 않고 무력해요. 예를 들면, 맞아요. 예. 예를 들면 혼자 고립된 사람이 싸움을 해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집단과 하나가 된 사람, 집단을 신뢰하고, 집단을 좋아하고, 집단과 완벽하게 하나가 된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이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민족과 하나가 되고, 독립운동가들 또는 독립운동 동지들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그런 의거를 치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혼자 생활하는 개인이었다면 그런 힘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너무 좋아서 집단이 이렇게 융화되는 거, 이거는 사실 엄청난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개성을 상실하거나 독립성을 상실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하나가 네. 되는 거니까. 옛날에 뭐 2002년에 월드컵 거리 응원할 때 보면 개성 상실할까봐 혼자 파란색 옷 입고 나간 사람은 없었지 않습니까? 다 빨간색 입고 나오니까, 나도 그거 입고 나가면 묻혀서 내가 안 보일 수 있어. 나는 파란색 입고 나갈 거야. 이런 생각 안 해요. 자발적으로 다 빨간색 입습니다. 남소장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탈레반이기 때문에 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집단의 내부에서 분위기가 화목하고 좋으면 개인들이 기꺼이 집단 속에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융화되는 그런 거를 즐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보통 술자리에서 즐기죠. 술이 들어가서 알딸딸해지면 이제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 그렇죠. 교가 부르고 갑자기 그냥 뭐 위계질서 다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저희 머릿속에 자꾸 그 교육을 잘못 받았는지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집단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네, 저희가 들어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재인식 또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네. 너무 이제 집단이라는 데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이런 걸 막 원하게 되고 우리라는 것보다는 각자 도생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이렇게 조명된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게 한국 사람들한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불일치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불일치하는 사회에서 집단을 내세우는 것은 전체주의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일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 문제가 안 되는 뿐만 아니라 그렇죠. 집단을 우선시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잘 되자는데 그거 가지고 누가 시비를 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화목한 가족이나 뭐 협동조합 같은 데를 예로 주로 드는데, 화목한 가족 같은 경우에 집단이익과 개인이익은 일치합니다. 아버지가 돈 잘 벌고 잘 나가면 가족들 다 좋아요. 근데 아버지가 망하면 동반자살해야 됩니다. 음, 집단이익과 개인이익이 일치하는 가족은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가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버지가 돈 벌면 혼자 다 쓴다든가,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럼 그런 가족은 집단주의가 생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집단주의에.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평등이죠. 집단 음, 사원들이 평등하지 않으면 집단주의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목한 집단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개인들이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최고조에 이른 게 우리주의고. 음, 근데 한국은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 음, 내가 왜 세금 맨날 뜯기고 국가로부터 받는 건 하나도 없는데, 뭐 그렇죠. 삼성이 잘 되면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불일치하는 한국 사회, 즉, 불평등한 한국 사회가 초래하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이지, 집단주의 그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조건만 갖춰지면 좋은 거죠. 교회 같은 경우가 보면, 교회 나올 때는 일단 평등하잖아요, 사람들이. 신 앞에.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가 바깥 사회 세상보단 좋은 거 아니겠어요? 평등하니까. 물론 자본주의 심리가 들어와서 요즘엔 교회도 뭐 옛날 같지 않지만 그렇죠. 그래도 바깥 세상보다는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요. 왜? 평등을 내세우기 때문에. 적어도 신자들 간에는. 그러면 집단이익과 개인이익이 일치하는 분위기가 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주의 성향 혹은 집단주의 분위기가 교회 내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단주의에 대한 그 부정적 이미지가 네. 저는 이제 어, 소장님이 계속 집단 그러면은 저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이렇게 안 사라지더라고. 계속 설명을 들어도. 그러니까 이게 네. 근데 뭐냐면 제가 볼 오히려 때는 예, 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동양에 살면서 일종의 서양의 교육을 우리가 받아왔단 말이죠. 시스템 자체가 서양의 교육이잖아요. 원래 우리의 교육은 무슨 뭐 논리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수학 영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 천자문 외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우리의 동양에 살면서 서양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집단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거부감 이것이 음, 우리도 심겨져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음, 그래서 서양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다루죠. 집단을. 예, 개인을 좋은 거로 치고.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극단적 개인주의 사회가 된 거고요. 예. 예, 제가 집단 하면은 제 안에 드는 걱정이 뭐냐면 제 자아가 그러니까 저의 존엄이 그 집단에서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일단 앞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소장님이 말하는 집단의 의미는 음, 그 집단에서 평등한 그 사회, 그 집단에서 들어가서 소속돼서 같이 그 사람들과 벗엉켜 살 때에 나의 개인의 존엄과 나의 자유가 더 신장되고 더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하나 예를 들면요. 우리라는 집단은 옛날 우리 마을 농촌 공동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촌이 해체되기 전에 화목했던 농촌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예, 협력해서 일하고 서로 네, 위해주며 살던 이 공동체에서 존엄성이 훼손됩니까? 평등해서? 훼손되지 않죠. 오히려 더 보장되죠. 그렇죠. 근데 그 공동체가 다 깨져서 개인 간 치열하게 치고받는 사회가 돼요. 그래서 서로 조금 더 돈이 많다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잘난 체하고 그 사회에서 인간 존엄성은 음, 파괴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존엄성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은 평등이 깨지고 맞습니다. 화목이 깨져서입니다. 예, 거기에서 무슨 존엄성이 있겠습니까? 부모 그렇죠. 본다고 나가면 무시당하는데. 그리고 너 지금 뭐 어디 패널들이 나갔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어서 이걸 빨리 저희 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라는 말을 쓰면요.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대화에서 모든 분들이 주어를 우리라고 쓰고 계세요. 그렇죠. 맞아요. 집단주의자들이에요, 다. 그거 네, 한국 보면. 사람들은 오죽하면 자기 와이프도 우리 마누라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죠.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말이 안 그리고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말이죠. 주어를 우리라고 안 쓰면 이상한 게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라고 주어를 쓴다는 것은 벌써 집단을 중심에 놓고 내세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집단이라 그러면 화를 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양 목사님 말씀대로 서양의 왜곡된 교육을 받은 탓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음. 한국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데 말이지 뭐 내가 말하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싸가지 없는 놈도. 네, 맞아. 지가 네, 뭔데 얼마나 잘났다고 이렇게 바로 나오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죠. 책을 쓸 때도 주어가 우리고 음. 뭐 이런 데서 말할 때도 자꾸 우리라 그러고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라는 게 별로 안 되다 보니까 네. 없어서 안타까운 거지. 음. 그게 있으면 왜 싫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조금 이 현 정치 상황 쪽으로 약간 진도를 나가고 싶은 생각이 제가 드는데, 자, 그 전에 요 얘기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집단주의, 이 집단주의가 우리나라와 중국 혹은 일본과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궁금하시죠? 그런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면 된다. 일단 장사 한번 하고 아니, 갑자기 알려줘서 저희가 책 사볼 시간이 없었어요. 뭐 갑자기 하려 내가 책 나온 줄 모르고 엊그저께 알려주고 저는.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이렇게. 참. 네?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소장님 섭외했다고. 소장님 소개했는데 그것 때문에 소개했다고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 개인주의 관심을 평소에 이거는 가지셔야지. 소장님 책 나오고 양개인주의 이러는데. 박성하세요. 우리 응? 집단적으로 우리 반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소장님 책 나왔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려던 질문으로 좀 갔습니다. 소장님, 이제 그런 우리 의식이 이제 깔려 있고 어떤 발현되는 계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소견에는 제가 표현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적들은 이제 우리의 의식을 호도하고 조작하는 이런 매체, 또 정치인, 또 집단 세력 이런 것이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적들도 똑같이 우리 의식에다가 이렇게 이물질을 탄다든지 물감을 풀어 가지고 한때나마 선거 때까지만 호도하면 권력을 탈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기획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는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굉장히 바람직한 우리주의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네. 일단 나쁜 놈들이 떠드는 우리는 집단이기주의를 또는 개인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이기주의를 가족 단위로 추진하는 게 가족이기주의고, 개인이기주의를 소집단이 돼서 때로 추진하는 게 소위 얘기한 집단이기주의죠. 윤석열의 카르텔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런 집단은 그야말로 이기주의자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편에서 이리떼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집단이니까 그건 우리주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자, 우리주의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객관적 조건이 있든가, 즉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모두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객관적 조건이 조성되는 게 제일 좋고, 전 사회적으로. 그게 지금 한국 사회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빈부격차, 불평등 이런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객관적 조건은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면 주관적 조건 혹은 주체적 조건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바로 운명공동체라는 자각이에요. 즉 객관적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다,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이 주관적 조건을 통해서 우리를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건 공동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인생을 걸 만한 어떤 시점에서 공동의 목표가 제기된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기꺼이 우리성을 발현합니다. 그게 과거에 있었던 국난 극복 사례들이죠. IMF가 터지니까 금을 낸다든가, 뭐 월드컵 응원전은 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했던 거고, 그다음에 뭐
재난이 닥쳤을 때 모두가 협력해서 재난을 이겨내려고 한다든가, 의병들의 뭐 예, 의병들 멀리 내려가면, 백두산성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네. 그런 게 다 이제 한국인들의 면면한 그런 전통이에요. 그래서 운명공동체라는 자각을 주기 위해서는 매 시기에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으면 우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음. 저는 진보 세력이나 민주 진영이 그것을 얼마나 잘 제기하느냐. 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해가지고 85%가 우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사안도 좋지만, 예를 들면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기본사회라든가 아니면 근본적인 사회 대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형성되면 굉장한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저 지금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면서는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객관적 조건까지 바꿔야 됩니다. 음, 즉, 개인의 이익과 집단 이익이 일치하는 사회, 음,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주의가 전 사회에 퍼지게 돼요. 음. 그게 한국인들이 꿈꾸는 이상사회예요, 제가 볼 때. 먼 옛날부터 한국인들이 꿈꿔왔던 이상사회는 모두가 우리가 되는, 네.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게 그, 한국인들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이상사회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 소장님 혹시 그 대중들의 의식에 약간 주기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긍정적 사례들이 있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나쁜 놈들의 선동에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네, 들어 이명박 때는 이제 부자 대세요가 저는 그 독초였다고 생각이 되고 네, 문재인 정부까지 뭐 국격도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니까 뭔가 여력이 생긴 줄 알고 저런 놈 한번 뽑아줘도 뭐 별일은 없겠지 하는 이게 사실 좀 지식인들 사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 저거 하나가 뭐 얼마나 망치겠냐 하는 식의 약간 안일한 그 상태를 저희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기성이 있는지 한번 관찰을 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기성보다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의 목표를 그때그때 잘 제기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음.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는 우리가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성이. 근데 이게 상실되면 그다음부터는 개인화됩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뭐 이럴 때는 우리가 만들어지죠.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상실하면 다 흩어지면서 다시 우리가 깨지고 네. 이명밖에 목표 들어가요. 왜? 현실적으로도 그 개인이 자기 생존을 책임져야 되는 비정한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위기가 닥쳐서 공동의 목표가 제기되면 또 우리가 만들어지고 밖으로 끌어내려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국민을 이끄는 어떻게 보면 뭐 지도하는 사람들 혹은 뭐 정치가들 뭐 선각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공동의 목표 네. 달성해야 될 목표를 잘 제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끊임없이 잘 제기되면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음. 예를 들어 촛불항쟁이 끝나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을 때에도 그 목표를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잘 제시했다면 촛불항쟁의 불길은 더 강하게 타올랐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 제시를 안 하고 개혁이 추진되지 않자 사람들은 또 각자 도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주기성이 있다기보다는 주체 세력이 아직 뚜렷하지 않다.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그게 제일 큰 아니, 문제고, 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윤석열 탄핵이나 뭐 퇴진이나 이런 뭐든지 간에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데 있어서는 단순하게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는 거로 목표를 두면은 안 돼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바로 맞습니다. 금방 우리가 사라져요. 예. 되고 나면. 더 강한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뭐 그것을 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면 제일 좋겠는데 어쨌든 저는 기본소득이든 기본사회든 더 큰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들이 거기까지 나아가게 하고 그게 달성되면 또 이제 집에 가서 쉬세요 이런 게 아니라 또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하면서 계속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을 끌어올려줘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비결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회를 아예 객관적 조건 자체가 우리주의가 퍼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더 좋겠죠. 실은 제가 지난 그 소장님하고 방송을 하고, 맞다 하고 제가 답을 찾았다 해서 실은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재명 대표한테도 요 비슷한 메시지를 제가 좀 적어서 보냈고, 예를 들면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대선에서 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대표님이 그때는 대표는 아니셨을 거예요. 네, 아니셨던 것 같고. 네. 후보님이 그때 후보 상태에서 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버리지 않고 기본 사회를 계속 추진해 갔으면 그걸 외쳤으면 기치를 걸었으면 이겼죠. 선거에서 졌을까? 난 그걸 수도 없이 네. 생각을 해봤다. 네. 그랬더니 아니었을 것 같다. 이겼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조중동의 장난도 있었겠지만 네. 근데 그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거를 기본 사회에 대한 거를 그냥 거둬들여 버림으로 인해서 40, 50대가 안 나왔잖아요, 투표장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진 게 아닌가 싶다. 너무 아쉽다. 그랬더니 네.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거 같이 고민해가지고 뭔가 그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답이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왔냐면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때는 네. 제가 촛불행동의 집행위원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고 그러자 촛불행동에 우리가 이거 끌고 있으니 이거를 잘 뭔가 던져서 적어도 한 10가지 사항 정도 세상 대한민국 바꾸기 위해서 뭘 할 것인지 10가지 정도 그려서 해보자 했는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화딱지 나가지고 실은 촛불행동도 이렇게 좀 멀찌감치 있는 겁니다, 실은. 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네. 이 대목에서 남기혁 소장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네. 남 소장님이 이제 지난 선거 때 민주당 조금 도왔으니까 우리 중에서 책임자로 생각하고 한번 해명해봐요. 반성해야죠, 반성. 네. 해명이라 저도 그 패배 이후에 엄청나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뭘까라고 하는데 소장님의 그 설명의 틀 그거를 빌려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확실한 비전 제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 제시를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드는데 왜 제시를 못했을까? 저는 그 역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일반 시민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믿음도 없고 부족하고 일반 시민이 그러니까 그 우리성이 발현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비전을 제시하면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정의로운 감정들이 표출을 낼 거야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중도를 확장해야 된다는 운동, 뭐 세금 더 내게 하면 다 필패라는 운동, 이런 얄팍한 수의 사람들은 표가 많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공학적 접근을 한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후보주의에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늘 진을 치고 있어. 뭐 저와 같은 사람들은 들어가기가 이렇게 그 메시지 넣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는 그 패배 이후에 믿음의 부족, 역사에 대한 믿음, 일반 시민에 대한 믿음 충분히 반응을 할 수 있는데 네. 한 가지만 더 그렇게 생각을 말씀드리면 했습니다. 그 메시지에 제가 뭘 이야기했냐면 뭐 대표님이 시민들을 믿고 국민들을 믿는다고 했지만 솔직히 내가 볼 때는 다 안 믿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근데, 믿음이 네, 부족했던 거예요. 이제는 진짜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가질 때가 아닌가 싶다. 예.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다 긍정적으로 답을 주셨는데 아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전장에 쓴 장수들이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자기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막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죠. 내가 네. 이게다라고 나갈 수 있는 게 이렇게 자그마한 선거를 이렇게 보고 옆에서 도와주고 뭐 이러다 보면 그 흔들리게 되거든요. 되게 흔들리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뭐 한 선거를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그게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그 현장에 들어가 있으면 막 흔들리는 거죠.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느낌,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져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노무현처럼 깡으로 해야지. 표심의 저류를 긁어야 되는데 앞에 네. 자주 나타나는 그리고 매스컴 이런 그 적들 앞에 있으니까 흔들리는 것도 뭐 이해가 가긴 그러니까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은 그 심리학 멘토를 좀 두긴 둬야 될 것 같아요. 멘탈을 관리하는 멘토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멘탈 코치가 좀 있어야 이 후보들도 좀 이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되게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추미애 그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다. 예, 그런 얘기를 저도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는데 그거는 저는 정말 역사를 믿고 그리고 자기의 소신이 분명히 국민들에게 어필을 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가능하거든요. 저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지난번에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땐 이런 멘탈은 없어요. 이분은 뭐 예. 그런 일이 일비가 아니라 1년 일비 김태형 하는 거죠. 소장님께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지지자로서 그 이재명 대표의 약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지지를 얻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일 네. 때 흔들리고 철회해버린다. 판이 커질수록. 예, 판이 커질수록. 판이 아, 클수록. 예. 그래서 실은 제가 그 지난번 메시지 그 얘기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드렸거든요. 예. 네. 그게 이거는 거의 표절에 가까운데 양 목사님 그 아니, 쪽지가 표절이 중요해. 지금 그 양반 그거 귀 들어가서 그걸 깨닫는 게 인용한 중요하지. 무슨 표절이야. 인용한 표절이. 거 저기 각주 달고 보낸 내가 거죠? 그걸로 그 장사를 이제 해먹었어. 뭐를 해먹었어. 돈을 벌었어. 뭐를 했어. 아무튼 내 아니, 소장님 따옴표 얘기 크게 했지. 했어? 아니, 나 소장님 그러니까. 얘기 당연히 했지. 쌍꺼풀 이렇게 올라가고 해야지. 이렇게 싸우는 거 이제 그만합시다. 아이, 네. 소장님 얘기 당연히 했죠. 내가 뭘 아유, 그런 네. 얘기를 하겠어요. 그 소장님 그 기본 시리즈가 전에 소장님이 다른 방송에서 하신 말씀 같은데 기본 시리즈가 이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안정감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그 이상을 조금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고 주거가 불안정하고 장래가 불안정하고 뭐 자녀 교육이 불안정하고 이런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선거 결과가 부정적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될까요?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국민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기본 방법은 몽둥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몽둥이 때리는 거. 그게 독재 정권들이었죠. 쥐어 패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쥐어 패긴 했지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즉, 작은 규모의 우리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항이 있었죠. 그런데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통치의 기본 방법론이 바뀌어요. 이제 몽둥이를 때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사회에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모두를 개인으로 쪼갠 다음에 생존 불안을 겪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개인화된 상태에서 생존 불안을 겪는 것은 공동체로 뭉쳐서 생존 불안을 겪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사이가 다 좋은데 몇십 명이 그 사람들이 같이 배고픔을 겪는 건 이겨낼 수 있어요. 힘을 합쳐서 싸울 수도 있고.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개인화돼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와중에 다들 생존 불안을 겪으면 그 생존 불안을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본적인 통치 수단은 몽둥이가 아닙니다. 고립시켜서 생존 불안을 겪게 만드는 거죠.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모든 한국인들이 밥그릇을 챙기는데, 즉 자기 살 길을 열어나가는 각제도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뭐 이 사람들이 다 그냥 돈, 자기 출세, 이익 여기에 매달린 인간으로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정치인이건 기자건 누구건. 근데 네. 왜 그럴까요? 다 개인화돼서 생존 불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못 이깁니다. 그걸 좀 오늘 벌어진 현실로 제가 좀 나름 연결을 해보자면 지금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경제팀이 방치하거나 부추긴다는 의심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부채 자체가 엄청난 불안으로 지금 작용할 텐데 자, 그러면 뭐 같은 정권이 자, 그런 걸로 자기들의 그 권력 기반을 유지하려고 든다. 근데 그러다가 진짜 망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 IMF처럼 너무 많이 망해가지고 이 권력을 이제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러면 모두가 불행해지긴 합니다만 이 아니면 사람들 그
그 위기 조절을 할 능력이 있을까요? 그 아주 절묘한 정도의 위기 이런 식으로. 근데 사람들이 다 개인화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생존 불안이 심해도 혁명이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파쇼화될 수 있습니다. 네. 옛날 유럽처럼.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 같은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일단 기본소득은 그 각 개인이 겪는 생존 불안을 상당 정도 완화해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고 또 불이나 갑질, 뭐 각종 학대 이런 데 저항할 수 있는 뒷배거든요. 기본소득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위에서 갑질하는데 왜 그거를 항의를 못하고 그대로 당합니까? 저항했다가 잘릴까 봐 그러는 거예요. 잘리면 먹고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 성희롱 해도 그냥 참고 한국 사회가 그런 것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소득이 적용되면 싸울 수가 있어요. 음. 누가 자기의 존엄성을 버리면서까지 그걸 그냥 당하겠어요? 기본소득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는 거죠. 저항을 할 수 있죠, 사람들이. 그러면 사회 분위기 자체가 바뀌고 조직 문화도 바뀝니다. 또 하나 기본소득은 모두가 받는 것이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사회를 개혁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각자 도생의 살 길, 각자 도생의 살 길이라는 이 개인주의적 사고를 공동체, 우리주의적 사고로, 집단주의적 사고로 바꿀 수 있는 매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즉, 사람들의 연대감을 강화할 수 있고, 연대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을 전면화하고선 실시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그러니까 못된 최근 정치 이제 세력은 절대 못하게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최근 이제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동네는 농촌이기 때문에 기본 농민소득 같은 거 지금 하고 시작했거든요.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그 기본소득 할 때 옛날 김정철 선생님이 그거 한번 어디서 강의할 때 들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요원하더라고요. 이게 될까? 근데 점점 이제 대선 공약으로 확대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제 가까워졌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최근에 아까 윤 총장님 말씀처럼 저도 이제 좀 겪은 거는 이런 상황에서 새마을금고 뱅크런 저는 새마을금고를 자주 거래하고 또 저희 법인 재산이 조금 거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이.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아 이거 내 돈 같으면 내가 좀 어떻게 했는데 이거 법인 돈이 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불안한데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까를 보면 아 사람들의 심리 속에 뱅크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계획적으로 좀 그런 걸 조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초부터 사실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사실은 내 은행 내부적으로 그런 일인데 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막판에 이제 하다가 안 돼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좀 의구심이 있는 것이 새마을금고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다른 데는 은행감독원, 은행 그 소속이거든요. 이게 이런 조직에도 여러 가지 이제 다시 은행감독원으로 옮겨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는 걸 보면서 그 사태 속에서 우리라는 사실 의식이 없잖아요. 뱅크런 나오면 사실 내 것만 빨리 챙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회 안에 편면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은행 직원들은 아주 죽을 맛으로 그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 그리고 정부에서 그냥 보고 방관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났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근데 새마을 지금 예, 우리가 새마을금고는 아까 그 윤 총장님이 말씀하신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연체가 많이 되고 그 새마을금고가 아마 그 부동산 그 PF에 돈을 많이 넣었을 거예요. 가장 많이 몰린 데가 새마을금고.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 아니 의도하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조금 저기 제가 의구심을 자꾸 갖는 이유는 꼭 그렇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제2금융권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왜 새마을금고에 부각됐을까라는 이면은 뭔가 정치적인 것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라고. 저는 그게 그거에 대해서 양 목사님 그 저기 해석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저기 용화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 써가지고 뭐 새마을금고를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수수방관 뭐 그냥 아무 개념이 없이 그냥 두는 거 그럼 그렇게 얘기 안 방치. 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새마을금고가 말을 안 들었다. 말을 안 들었다. 말을 안 들었다. 김건희 말을 안 들었던가 뭐 한가 찍혔다. 그래서 저는
손 한번 봐주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그리고 그 검찰에서 조사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현재 리베이트 건 이런 게 있는데 검찰에서 움직이는 얘기를 안 했죠. 저희들한테. 예, 이게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저는 소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 연구소에서 프로젝트가 지난 우리 대선에서 제가 맡은 분야 중에 하나가 토지에서 기본소득을 마련하는 토지배당. 그때는 이제 국토보유세라는 이름으로 공약을 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토보유세는 세금을 걷는다는 측면이 딱 부각되니까 토지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꿔서 그거를 연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고 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나올 예정인데 그 책을 쓰면서도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어필이 될까? 뭐 이렇게 쓰는 그 저자 스스로가 우리 연구소가. 근데 이제 소장님 얘기를 들으니 이게 새로운 비전. 저게 가능하구나. 저렇게 하면 땅 문제도 부동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기본적인 그 삶의 토양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니까 정말 잘 써야겠다. 예, 동기부여가 많이 됐습니다. 네. 음, 그래서 책을 용기를 많이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아니죠. 근데 그 얘기 하려고 한 건데, 자, 소장님, 그렇게 이제 대중들에게 그런 이 용기가 불어넣어져야 되고 비전이 제시돼야 되는데, 그러자면 매스컴이 자꾸 이걸 얘기를 옮겨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뭐 아시다시피 저쪽이 이슈를 덮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건씩의 추문이 나오지 않으면 생명력을 못 느끼는 집단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후쿠시마를 그 양평 고속도로로 덮는 이런 신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자, 비웃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러면서 매스컴이 엉뚱한 걸로 도배질을 해대고 앉아 있으니까 이 틈에 어떻게 이런 그 비전이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나 하는 이제 이 곤란함이 느껴지거든요. 뭐 매스컴이 완전히 맛이 갔다는 거는 지금 다들 인정하는 것일 테고요. 거꾸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스컴이 분탕질을 하도 쳐서 이슈가 묻힌다기보다는 이슈가 없어서 매스컴이 분탕질 치기가 쉽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음, 지난번 대선 때 기본소득이라는 중요한 첨예한 정책 대결 전선이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대장동이 부상했죠. 음, 왜냐하면 정책 갖고 싸울 게 없으니까 대장동 치고받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큰 도덕성 이슈로 싸웁니다, 서로. 코인했지, 너 뭐 했지, 땅, 뭐, 투기했지, 뭐 이런 식으로. 왜? 정책이 없으니까. 정책 대결을 민주당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이 논쟁할 만한 정책이 없어요. 차라리 기본소득 계속 주장하면 국민들이 그거 갖고 싸움이라도 하죠. 음, 그래서 저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가 언론의 이런 어떤 황색화, 이런 것으로 귀결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슈를 잘 제기한다,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언론들이 그것 쫓아오기 힘들거든요. 안 쫓아오면 또 장사가 안 되고. 음, 근데 그런 걸 제기를 못하니까 언론들은 계속 흑색 선전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번 책에서 저는 기본 사회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남 소장님께서 네, 네. 뭐 기본 소득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본 사회에 대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 반드시 기본 직업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2023 이재명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공저자로 참여한. 거기에 한 분이 그 기본 직업 이거 쓰신 분이 있거든요. 한 꼭지를. 그거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기본 사회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네, 이 네. 젊은이들이 옛날처럼 개인에게 너가 알아서 취직을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은 아시다시피 맞아요. 여기 경제 전문가들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이제는 젊은이들한테 국가가 직업을 보장해 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음, 기본 직업도 들어가야 됩니다. 음, 그럼 기본 직업이라든가 기본 소득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만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온 사회가 싸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죠. 맞아요. 젊은이들이 어느 쪽 편을 들겠는지. 음, 해보지도 않고 겁을 내는 것은 그야말로 아까 했듯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 네. 시리즈가 정말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더 나은 미래를 대변하는 거라면 사람들은 공감하고 지지하게 돼 있습니다. 음. 그게 우리주의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주의가 예, 있기 때문이죠. 예, 우리주의. 예, 예. 예, 한국인들은 특히 거기에 반응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음, 공동의 목적에. 신학적으로도 보면 요즘 교회 이슈들이 보통 이제 교회를 공동체로 많이, 이제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고, 그 교회 이름에 실질적으로 무슨 공동체 교회 이렇게 붙이는 게 많이 있고요. 또 그런 것이 조금 부각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뭐 기독교인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부상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그 큰 교회나 그러니까 대형 교회나 이런 기독교에서 주류 기독교에서 해왔던 각자 도생, 큰 교회가 자기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논리는 항상 그거죠. 낙수 효과. 그러니까 큰 교회가 잘 되면 작은 교회도 잘 된다, 이런 식이었다가, 아 그건 아니다. 이제 큰 교회를 해보니까 큰 교회들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걸로 변질되더라.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하는 교회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의 지역 공동체도 만들어내고, 또 생활 공동체, 또 더 나아가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례들이 생기는 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우리주의와 조금 맥이 닿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우리주의는 이기주의하고는 완전히 상극에 있는 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운동이 전체를 상실해버린다. 그러면 반드시 이기주의가 됩니다. 많은 공동체 운동이 그래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사이좋게 지내보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고 피하기 시작합니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경제주의에 빠지고, 그럼 나중에 또 이 사람들이 개인 이기주의화 되면서 서로 싸워요. 이권 갖고.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가 실패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를 생각하는 모든 민족, 모든 우리 한국인들을 생각하는 우리주의적 입장에 서서 공동체 운동을 해야 된다. 즉, 작은 맞아요. 공동체 운동을 하더라도 가장 정치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럴 때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뭐 저는 우리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동학 1894년에 동학이 생각이 났는데 분명한 그 기치가 있었잖아요. 반외세, 반봉건, 네, 평등한 사회. 네, 예, 그리고 정말 평등한 사회. 그 사람들이 동학 농민혁명군이 총든 사람들에게 자기 그냥 농기구를 들고 몸을 던지잖아요, 그냥.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났을까? 저는 아주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주의가 아주 최상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비전, 네, 새로운 사회 비전을 꿈꾼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회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에 몸을 그냥 다 던진, 네, 예. 그런 운동이 전 세계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없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우리주의가 결국은 기독교 신앙하고 저는 아주 연결되어 있고 맞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기독교 신앙이 바라보고 있는 천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약육강식이 없는 사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리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성품이, 그리고 우리는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잖아요. 네, 그거부터가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기독교 신앙,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 네, 예, 엄청난데, 이게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주위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못된 정치인들이 이거를 깨트리고 이간질을 하고
여기에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전 이게 지금 너무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네. 각자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네. 그거에 기본소득 이상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하나로 묶어주는 데서 지금. 지금 그 책에도 저기 소장님 기본소득이나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건가요? 제가 2013년에 출간했던 싸우는 심리학에서부터 전 기본소득을 주장했고요. 풍요 중독 사회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이번 책에서도 제가 분명히 이제 그걸 썼어요.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개인의 생존을 국가나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에서 살아왔지, 5천 년 동안. 지금처럼 개인이 알아서 책임지는 비정한 사회에서 살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그런 삶을. 네, 네. 그걸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민족의 심상에 맞지 않는데. 그래서 자살률이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이런 삶을. 한국 사람들은 같이 살아가는 걸 좋아해요, 더불어서. 네, 그러니까요. 3년부터 주장하셨다면 거의 최초 아닌가요? 그 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있나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얘기하기 전이죠. 2013년부터 주장했으니까. 네. 기본소득은 우리나라에서 09년도, 07, 08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그, 그때 13년이면은 뭐 정말 아무도 그쪽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죠.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그게 아마 소장님은 선구적으로 녹색평론의 선생님이 김종철 선생님이 아마 그거 주장할 때마다 굉장히 초창기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렇죠. 그때가 네. 201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도 뭐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있었죠, 다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도 실은 얼마나 성경적인지. 자, 뭐냐면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알아서 책임져 줄 거기 때문에 다 설교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화, 하나님의 형화화 된 것이 저는 국가거나 어떤 권력이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고 살도록 책임져 줘야지, 만들어 줘야지. 이게. 그런데 우리가 목사들이 무슨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어쩐다고 하면서 국가가 그런 세상을 가야 된다 그럼 또 빨갱이래. 이게 뭐 하자는, 진짜로. 김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고, 먹을 거 가지고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먹을 거를 일부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 안 해도 되거든요. 기본소득이 주어지니까, 공동체가 있으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하면 빨갱이래잖아요, 목사들. 그러니까 목사들은 지금 이제 안 돼, 목사들 진짜. 그게 그 빨갱이라고 말하려고 정해놓고 설교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제 벌어지는 것 같고요. 제가 소장님 이번 시간에 저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 기본소득으로 우리가 쭉 얘기해 왔는데, 이제 정치 경제적 문제하고 기후나 젠더 양성평등 같은 그 진보 진영의 신 이슈들이 분리되고 파편화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 연결돼 있는데 마치 연결돼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려는 우리 동료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좀 신기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장님이 원래 전공 심리학이셨는데 좀 주류 심리학에서 벗어났다가 이제 다시 그 심리학적인 책을 이제 쓰고 계시다고 이 책에 쓰신 것 같은데, 그 스토리를 좀 듣고 싶어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하는 주체가 누구냐? 일본의 독점 자본가들이죠. 왜 방류하려고 하느냐? 돈 아끼려고. 그렇죠. 네. 자본주의는 돈을 아끼고, 즉, 이윤을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건 자본가들의 본성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환경 문제는 자본주의 제도를 극복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제도를 극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구를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종이컵 쓰지 말자라든가, 뭐 봉투를 어떻게 하자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 못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네. 서구에 있는 환경론자들은 대체로 이러한 사회개혁에 대한 것들을 외면한 채 자질구레한 문제, 부차적인 문제에 집중하거든요. 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진정한 해결책도 당연히 아닌 것이죠. 저는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자본가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구를 파괴하는, 지구가 멸망하는데 그것을 이용하다가 진짜로 지구가 망하는 영화입니다.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 얼마나 상징적으로 그 영화가 그걸 보여줬습니까? 자본가들이 추구하는 이윤을 모든 것에 앞세우는 세상은 지구 환경을 부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두 가지는 당연히 하나인데 통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거를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잘못이다. 또 그런 농간을 부리는 제국주의 혹은 자본가들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좀 그런데 주류심리학 자체는 일단 어용학문입니다. 주류심리학은. 오늘날의 주류심리학이라 그러면 미국 심리학을 얘기하는데요. 미국 심리학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어용학문으로 출발했습니다. 즉 음,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학문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때는 그래서 주류심리학이 현대판 아편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음, 마르크스가 그런 얘기했죠. 네. 인민의 아편이다 종교는. 종교가. 근데 네. 이제 종교는 아편이 아니에요. 그 정도 위력이 없습니다. 음, 심리학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 주류심리학의 특징은 뭐냐? 모든 것을 개인 문제로 돌리죠. 음, 모든 문제를 개인으로 돌립니다. 절대로 뭐 집단에서 굉장한 적대감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안정적으로 보면서 모든 것을 개인으로 돌리고 개인화시켜버리죠. 음, 그런 점에서 사회 변혁,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서부터 그런 학문을 배우면 뭐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배우더니 때려치겠다. 음, 라고 했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내가 이걸 때려치고 있으면 나쁜 놈들이 계속 헛소리만 짓거릴 테니까 음, 내가 가서 좀 싸움을 좀 걸어서 좀 혼을 좀 내줘야 되겠다. 음, 해서 제가 심리학 쪽에 복귀를 한 겁니다. 그런 음, 점에서 보면 뭐 저는 이제 주류 심리학자가 당연히 아닙니다. 예.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 그 와닿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행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주류 심리학을 떠나 계실 때 어떤 사회운동 같은 걸 하셨다 그랬는데 네. 그런 경험도 좀 들려주시죠. 저 대학원에 잠깐 진학했다가 뭐 배울 게 별로 없어가지고 때려치고 노동운동을 좀 했고요. 오랫동안. 뭐 수배 생활도 좀 겪었고 뭐 그러다가 건강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요양을 시작하면서 시골에서 그때 이제 이제 체력이 딸려서 음, 현장에서의 활동을 못 하겠다. 그럼 음,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이 심리학 동네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내가 가서 좀 싸워야 되겠다. 이런 아, 생각을 하고 이제 심리학자로서의 길을 준비해서 2007년부터 책을 쓰면서 이쪽에서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으로서의 학문을 하고 계신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심리학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건 아, 고등학교 때나 그랬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 크신데 아까 저기 윤 총장님이 질문한 거는 이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슈를 분절적으로 이해한다. 예를 들어 뭐 젠더 하는 사람들은 뭐 다른 이슈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기후위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지금의 벌어지는 여러 가지 총체적인 상황에 무관심한 그거와는 별로 이렇게 관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이슈만 계속해서 따라가는 네. 그런 지금 게 팽배한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요, 본질적으로 개인이기주의적인 사회운동이잖아요. 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나 우리를 중심에 놓는 게 아니고 다들 개인을 중심에 놓고 있다. 심지어는 진보운동도 그렇다. 네, 진보운동은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개인이기주의적인 진보운동을 하는 거예요. 음, 예. 뭐 사람들은 죽든 말든
나는 내 이슈만 부각시키면 돼. 내 관심 있는 것만 해결하면 돼. 네. 이것은 진보가 아니죠. 진보는 네. 항상 우리주의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음. 모두를 살리는 쪽에. 지금 제 심정이 그렇거든요. 지금 뭐 이 기둥뿌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기와장을 어떻게 바꿀까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네. 저는 이제 약간 한가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음. 예. 근데 우리 기둥뿌리가 흔들린다는 건 신자유주의가 더 가속화되고 우리 사회가 아주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는 그런 이제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김 네, 소장님.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기반에는 지식의 부족함이라기보다는 개인주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 힘듭니다. 저 자신이 이제 스스로 사회운동가라고 이렇게 자처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함께 반성을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비양심적이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뭐 종이컵이나 빨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종이컵 안 쓰기 운동을 벌이면서 이거는 정말 세 발의 피밖에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솔직하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막 전개를 하니까 정부에서는 덥석 봤죠. 하는 척하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사회운동이 좀 시민운동 이런 것이 정직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 혹은 그 세대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고 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차별화를 해야 되며, 아주 쉽게 말해서 정치 경제학을 다루고 정권의 향배를 다루는 건 아재들이나 하는 일이고, 자기들은 고상하게 젠더 문제나 기후변화 이런 거 다룬다. 이런 식의 결국은 말이 안 되는데 자기 논리는 그렇게 가져가는 이게 어떤 심리적 문제일까?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밥그릇이에요. 아, 지금은 밥그릇. 모든 게 밥그릇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도 밥그릇 때문이고요. 새롭게. 아, 또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셨다. 밥그릇. 진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걸 강조하는 것도 밥그릇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보 운동이니 사회 운동이니 하면서도 생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통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음,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버들 보십시오, 진보. 처음에는 뭐 대의 명분을 표방하지만 결국 밥그릇 때문에 변질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날의 이 사회는 사람들을 다 개별화시킨 다음 생존 불안을 겪게 만드는 사회고 그것을 이겨낼 사람은 없어요. 시민운동, 사회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네. 제가 저희 처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목사님 얘기하세요. 그렇게 내가 되겠어요? 느끼는데 왜 회개를 해야 돼? 어? 아하, 구글이 틈 탔잖아 지금. 에이, 구글 마귀가 틈타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의 그게 지금 현실적 고민인데 되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친구들이 저희의 거의 바로 뒷세대 후배들입니다. 자, 그러면 뭐 제가 스스로 아재 같지 않지만 하여튼 아재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이게 연결돼 있다는 이슈라는 걸 설득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친근감을 다시 가지면서 접근할 수 있을까? 이게 현실적 고민이에요. 만약에 그 친구들이 그런 부분적인 이슈들이 전체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걸 몰라서 그런다면 설득이 쉬워요. 예. 그건 뭐 설득하기 뭐 어렵지 않죠. 잘 설명이 좀 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았죠. 근데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친구들이 막상 그런 활동을 시작했지만 생존 불안이나 출세 이런 데 쫓기잖아요. 그럼 설득이 안 먹혀요. 음, 그걸 포기하는 순간 밥그릇도 놓치고 명성도 놓치기 때문에 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간파하고 심리치료를 해주든 아니면 그걸 부각시켜서 자각을 시켜주든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그런 쪽의 대화를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몰라서 이러는 거구나. 그러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득하면 돼요. 근데 음, 이 사람이 뭐 어떤 심리적인 욕망이나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러는구나. 그러면 그거는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음, 내가 아예 그걸 깨주겠다. 죽기 살기로.
그럼 나중에 이제 욕먹을 수도 있죠. 당신 때문에 나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어떡할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래도 솔직하게 거기까지 나오면, 그 다음엔 얘기하기 좀 편한 것도 있어요. 예. 아, 그래서 그거 한다라는 걸 자기가 자각하면. 보통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거나 잘못된 짓을 하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자기의 건강하지 못한 마음을 잘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식적으로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해주거나 부각을 시켜주면 화를 내거나 막 이제 아니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이제 나뉘어지죠. 음, 그걸 잘 봐서 아마 상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갈피가 좀 잡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실제 적용하기는 좀 골치 아프긴 하지만 방송을 빌미로 개인 상담을 하고 계시는 우리 총장님. 그러니까 윤 총장님이 후배들한테 다구리를 당하더니 학생한테 그런 거예요. 물어볼 제대로 된 심리학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하면서 실은 이제 제가 그 소장님께 더 궁금했던 거는 비종교를 강조하셨던 우리가 비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네. 저는 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는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다 했는데 또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더 탐사에서 하는 종교 방송이 있어서 그때 좀 제가 좀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책에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 중심, 비종교, 도덕과 그리고 낙천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아까 앞부분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상 사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 딱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그러니까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더 기독교가 더 잘 먹혔겠다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열망을 대변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유례 없는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었단 말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게 그럼 그 대목하고도 좀 연결점이 있겠다 싶은데 정말 더 본질적인 천국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천국을 우리가 정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라면 이게 우리의 이 분단 논리 때문에 빨갱이로 바로 몰리는 이런 비극적인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요 얘기면 한 번 더 여쭤봐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의 모든 이 사회의 이슈는 실은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슈로 다 메모리돼 버린 것 같거든요. 이 네. 분단 상황으로. 네. 그러니까 심지어 목사들도 마치 이렇게 정신분열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염려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면 빨갱이라고 하고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줄기차게 분단 문제를 제기해 왔고,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진실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빨갱이 소리를 들을 위험이 있냐, 위험하지 않냐 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음, 그거로 모든 게 결정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옳은 얘기를 못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들도 상대방이 옳은 얘기를 하면 그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빨갱이라고 공격하는 거죠. 왜? 네, 그걸로 공격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상대방을 빨갱이로만 낙인 찍을 수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하루빨리 국가보안법도 철폐되고 사상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윤석열처럼 또 뭐 반국가 세력이니 뭐니 뭐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사회가 돼서는 대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한국 사람들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양희삼 목사가 이상한 소리에, 듣기 싫은 소리에, 야, 그래도 좀 들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네, 빨갱이로 어떻게 하면 찍으면 되지? 그쵸. 그래. 저번에 그 얘기한 거를 몰아가자.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군 생활을 9년이나 했는데 왜 나보고 빨갱이라 그러냐고 이놈들이. 아니, 문 아니, 대통령은 저 특전사였는데 간첩이래잖아. 근데 본질은 빨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빨갱이라도 상관없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뭐 미국은 버니 샌더스 사회주의라고 자처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맞습니다. 예. 일단 사상의 자유는 명목상 보장이 되니까. 일본에도 공산당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좌파 정당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탄압한 나라는 없습니다. 사상의 자유를. 우리 한국만 어떻게 보면 파쇼 체제죠.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체제 속에서는 합리적인 사고가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
아, 저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걸 따져서 사고한 게 아니고, 저걸 지지하면 빨갱이 소리 들을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걸 먼저 생각하는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보수화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그렇죠. 저는 한국의 보수화는 공포에 의해서 비롯됐다고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한 겁니다. 네, 네. 음. 저 개인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좀 해도 될까요? 그, 어, 이제 소장님이 조금 그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조금 시원할 때가 있긴 한데, 제 집사람이 자꾸 물어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왜 저러냐고 자꾸 묻는데, 그 조금 여러 번 듣다 보면 짜증이 나거든요. 그걸 어떻게 내가 해석할 수 있냐. 이성을 가졌다는 게 형벌이다. 이렇게 이제 그 회피하곤 하는데, 윤석열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이해하려고 드는 거는 그 해서는 안 될 일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입니까? 어, 제가 인터넷에 그 윤석열 심리 분석한 동영상이 있어요. 길게 한 거 있습니다. 1시간 넘게 한 거. 또 아마 글도 있을 겁니다. 제가 카페에도 올려놨고, 페이스북에도 있을 텐데, 하여튼 그 글에서 지금 하는 행동을 다 써놨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또 지금처럼 할 거라는 것도 예측해 놨습니다. 다. 그렇죠. 음,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는 건 합리적인 해석인 거죠. 윤석열이라는 인간 자체는 합리적이지 않지만, 그 심리에 비춰서 볼 때는 지금 합리적인 거죠. 그대로 그럼 우리가 그 해석하려는 이성을 포기하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꿰뚫고 있으면 해석이 돼요. 예. 네. 그 화가 좀 덜 나기도 합니다. 상담료를 내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소장님이 지금 유튜브에서 수도 없이 얘기하셨어요. 좀 보고 사세요. 지난번에 우리 방송 때도 그 주제였는데. 좀 아니, 보고 근데 사시라고 본다고 기독교에 다 매몰돼 가지고 살고 사지 마시고. 우리가 본다고 그 순간에는 반짝하지만은 그 흉내 낼 수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잖아요. 자,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 소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오래 못 간다. 끝까지 못 네, 간다. 네,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날짜를 특정할 수는 할렐루야. 없지만,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건 확실합니다. 아이고, 윤석열 주여. 대통령은 일단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이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국민의 마음을 짓밟는,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를 짓밟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역행하고 민중에 역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잘 될 리가 없죠. 게다가 그것도 정도껏 해야 되는데 약간 폭주하고 있는 쪽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예, 예.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극우 보수 세력이 한국 사회에서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자살골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일본 애들이 그걸 방류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다. 그 결과로. 그럼 한국에서 보수주의자들, 오염수 방류를 찬성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얼굴을 들고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아유, 단기, 하고도 남죠. 아이고, 물론 저는 그렇겠지만, 예. 그게 터져서 문제가 먹힌다. 생길 때마다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건 반세포적인 발상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벌이겠다는 것은. 네. 두고두고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짓을 일본이 자초하는 것이고, 뭐, 한국의 극우 세력도 이 사건이 두고두고 그 사람들에게 낙인처럼 찍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뭐 계속 더 벌어지겠죠. 이게 저는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징조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터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멀지 않은 시간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고 싶으시면 이 책을 보시면 된다. 이 책 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은 소장님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이게 설마 이게 지금 너무 우리 사회가 너무 개인주의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럴까 싶은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데는 이 책에 답이 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신 분들은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 책을 사서 읽으시면서 희망을 가지시고 힘도 키우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윤석열 끝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내일 베스트셀러로 등극하시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에는 우리 채널이 너무 작네요. 아예 한턱 쏘시도록 우리가 격려해야죠. 자, 그- 양 목사님이 한 1000권 정도 미리 입도 선매하시고요.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우리 오늘 또 긴 시간 소장님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 또
저는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거의 기독교 신앙과 신앙이다, 이거는. 기독교가 목표하고 있는 바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의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에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인데, 소장님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설교자 바꿔야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성경의 그 주장은 사실은 그 맑은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우리만 뭐 특수하게 목사들한테 한다 이래서 그렇지. 우리 소장님이 이런 지금 목사들한테 메시지를 던진 거다. 야, 이놈들아, 예수 좀 믿어라.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장님 또 저희가 종종 모셔서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기독교 메시지를 소장님한테 드려야 된다니까. 예.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안한 밤 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진 피부, 쑤시는 관절, 자꾸 없어져 가는 잇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콜라겐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젊음의 영양분이라고 부른답니다. 콜라겐은 기본적으로 온몸의 탄력성을 유지시켜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콜라겐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콜라겐 선택 시 핵심 포인트를 알아봅시다. 콜라겐을 먹는다고 몸속에 필요한 곳에서 바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콜라겐은 분자량이 큰 세포 덩어리라서 소화를 잘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항생제 등에 많이 노출된 동물이나 어류 등에서 채취한 콜라겐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콜라겐 포인트 하나, 항생제 등에 오염되지 않은 동물이나 어류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써야 합니다. 콜라겐도 소화와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지방과 당분도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혈당의 신진대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콜라겐 신진대사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두 번째. 혈당 건강이 콜라겐 건강의 필수 조건이다. 대사 과정을 거쳐 형성된 콜라겐이 적합한 곳에 붙으려면 붙는 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연 비타민 C입니다. 그러나 화학합성 비타민 C는 좋은 뼈대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셋, 천연 비타민 C와 함께 먹어야 제대로 기능을 한다. 걱정거리가 또 하나. 인공적으로 콜라겐을 주입시키면 몸이 자생적으로 콜라겐을 생성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알로에젤은 그 자체로 피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콜라겐 생성에 있어 신체의 자연적인 능력을 강화시켜 콜라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넷. 질 좋은 알로에젤을 동시에 사용해야 콜라겐 자체 생성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천연 콜라겐 패키지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